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5월, 6월 두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내국 소비세법 기초 이론을 같이 공부할 김충신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 고시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얼마 전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어떤 목표나 꿈을, 계획을 가졌던 꿈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 첫 시간이라 내국 소비세법에 관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두 달 동안 내국 소비세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국세법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죠.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그리고 주세법.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하면 이게 각각 세법이에요. 이게. 각각 이게 세법입니다. 세법 전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세법, 각각 세법의 종목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세목이라고 부릅니다. 세목. 말줄임이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차 시험은 얘네들 40문제,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30문제, 그죠?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에서 평균 5개 정도 나오고, 주세법에서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죠?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요, 우리 시험에 부가가치세법에서 30문제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고시 시험에서 세법이 들어가는 고시 시험 항목들 중에 부가가치세법이 30문제나 나오는 시험은 우리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시험에서 세법을 전공으로 해서 보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1차 시험의 부가가치세법 그 내용이 문제가 5문제, 6문제뿐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그런데 우리는 30문제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시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고시 시험 다 통틀어서 관세사 시험에서의 부가가치세법 난이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알같이 구석진 거에도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법의 난이도가 우리가 제일 높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내국소비세법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몇 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관세사 1차 시험에서는 요 내국소비세법이 얘가 전략 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전략 과목이죠. 1차 시험에서 얘가요. 1차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한 최고의 효자 종목이에요. 그죠? 네. 보통 내국소비세법에서 한 1차 시험 합격하려고 그러면 70점 이상은 받아야 1차 시험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합격권에 들려면 합격자들 평균 분포를 보면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 60점이 넘어야 1차 시험 합격인데 다른 시험에서 특히 회계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점수를 여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1차 시험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70점 이상은 받아야 미니멈. 그죠? 그래야 현재 1차 시험 합격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 보셨지만 이 40문제가요.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 점수가 안 나오더라, 잘.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70점 맞는 게 되게 어렵더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요. 시험의 난이도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이 40문제를요. 난이도를 이렇게 나눠서 상난이도, 중난이도, 하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로 구분을 합니다. 다 어려운 문제만 낼 수도 없고 다 쉬운 문제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문제를 난이도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분포를 시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난이도에 한 8문제 정도 나고요. 하난이도에 한 8문제 정도 납니다. 그리고 중난이도에 24문제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모의고사의 난이도도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제가 출제를 할 때도 난이도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자, 불합격자의 그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도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될 텐데 내가 내국소비세법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상난이도 8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이 난이도 상자리를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중난이도와 하난이도, 그죠? 당연히 맞춰야 될 여기에 있는 그 문제들을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이론과 핵심 이론으로 과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는 기초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서는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 이론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는요. 주로 중난이도, 하난이도에 들어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내용이죠.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그리고 연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한 기본 내용이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빨간색 별표하세요. 빨간색으로 체크하세요. 밑줄 치세요. 또는 밑줄 칠 게 많으면 빨간색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놓치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난이도, 하난이도의 요 32문제 정도 맞추기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에서는 연필로 제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필로 별표하세요. 체크하세요. 밑줄 치세요. 또는 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렇게 빨간색 또는 연필로 체크한 부분, 이거를 기본 이론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론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수업을 이해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세요. 여기서 32문제죠. 그죠? 32문제에 여기 8문제입니다. 뭐 이거 전부 다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겠죠. 또 여기서 찍었는데 맞는 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32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춘다. 그러면 몇 점이죠? 80점입니다. 이게 8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본 이론 수업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다? 80점 이상에 두고 있다. 70점 이상도 어려운데 80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것만 착실하게 하면 80점 이상 가능하다. 이게 최고 점수인가요? 아니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이론 시간에 공부를 끝내면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겁니다. 자, 요게 기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파란색으로 별표를 하세요. 체크하세요. 밑줄 치세요. 묶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얘는 심화학습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지금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차 시험을 이제 며칠 뒤에 1차 시험을 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정리도 안 되고 때려 외워야 돼. 막 억지로. 그럴 바에는 여기에 나오는 거 명확하게 이해하는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것이 1차 합격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심화 이론은요. 이거는 공부를 하려 그러면 처음 봤을 땐 이해도 안 되던 그런 내용들이 벌써 반 이상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확실히 되어 있을 때 심화 이론도 쉽게 그냥 이해가 된다. 그죠? 네. 꼭 명심하시고 기본 이론은 그러면 몇 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됩니까? 최소한 3회 이상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3회 이상.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내국 소비세법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거 몇 번 정도 반복하면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10회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10회 이상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이라서 그냥 가볍게 10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들었던 학생 다 물어보면요. 10회 이상은 다 했습니다. 그냥 10회 독은 그냥 하는 거죠. 그죠? 최소한 여러분들 이거 몇 회독 이상? 둘이 합해서 20회독 이상은 해라. 20회독 이상. 자, 심화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몇 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90점 이상. 사실은 이거 100점이라고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비인간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제 풀어서 100점 맞는 것보다 그냥 찍어서 100점 맞으시고요. 풀어서 맞는 거는 뭐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95점 정도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내국 소비세법 수업에 들어오실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2번 듣고 3번 듣고 뭐 여러 번 공부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세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완전 기초 수업이에요. 기초 수업.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혀 세법에 대해서 전혀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다. 초보자다. 이런 생각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습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습을 하고 와서는 안 됩니다. 네.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만 뭐를 해야 돼요? 복습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이게 다른 과목하고는 달리요. 세법은요. 내가 열심히 복습을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심지어는 다음 주 수업이 아니라 첫 시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두 번째 시간에 그 용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계속 공부할 때보다 난 처음 공부하는데 아는 얘기가 막 섞여 나오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을 재밌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수업했던 과목 내용들을 철저하게 복습을 하면 그 다음엔 굉장히 쉽고 재밌게 내가 막 생각이 앞서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은 꼭 해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안 듣고 지금 오프라인 수강 신청을 하셨잖아요. 오프라인 수강 신청을 왜 하셨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오프라인에 있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얻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동영상은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프라인은요. 이렇게 묶여서 어떤 제약 하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수업 듣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오프라인에서는요. 내가 알던 모르던 그냥 진행해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모르던 부분이
꾹 참고 공부하다 보면 뒤에서 해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처음 공부할 때는 동영상보다는 오프라인 강의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는 동영상으로 들으세요. 속도도 배속시키고, 그죠? 네. 동영상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와, 카톡이 와. 또 그래서 전화 받다 보면 흐름이 끊기고, 그죠? 또 1시간 지나서 10분 쉬고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10분 쉬다가 그날 그냥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은요,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과목을, 이렇게 이해한 그런 수험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셨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그것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석하면 안 되고,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이 있는데 이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동영상으로 듣지, 절대 안 됩니다. 그 동영상 3시간짜리를 땜빵 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험생의 1순위가 뭡니까? 공부예요. 그죠? 수험 공부입니다.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지각 없다, 결석 없다. 그죠? 그리고 복습 철저히 하실 것.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여러분들의 점수가 될 겁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험 공부에 대한 방법. 수험생으로서, 고시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론 오리엔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공부에 익숙해 있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공부, 그런 학습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깨알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깨알같이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공부를 한 70%, 80% 정도 이해를 해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공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시 공부는. 여러분들이 수학 정석 보세요. 앞에 집합명제만 새까맣잖아요.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앞부분으로 와가지고 또 집합명제. 집합명제 고수들입니다. 다 우리는. 그죠? 이런 방법대로 수험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수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쭉 가서 끝까지 가서 찍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20% 이해했다, 30% 이해했다, 50% 이해했다. 이해한 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시 공부는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7, 80% 이해할 때까지 이 진도가 안 나가면 여러분들 이거 완성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읽다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고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회독하는 회독 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화살표로 그냥 표시할게요. 짧게. 1회독 기간을 짧게 갖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복수를 늘리는 거예요. 회독수. 회독수는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국소비세법 합격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으려면 몇 회독 최소한 해야 된다? 20회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우리 내국소비세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시 과목은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그죠? 지금 가랑비 내리잖아요. 나갔을 때는 내리는지 내가 옷이 젖는지 머리가 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다녀 봐요. 흠뻑 젖어 있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회독수를 늘리면서 흠뻑 젖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회독수를 늘려라. 그리고 1회독하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라.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부는요, 장기에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발선이 이렇게 있어요. 출발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고시 공부해야지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격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합격 지점은요, 여기에 합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모퉁이를 돌아서 여기에 합격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합격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시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점이 보이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합격점이 안 보여. 어느 시점에 합격점이 보입니까? 이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 순간 합격점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합격점은 모퉁이를 돌아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모퉁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까마득하고 합격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면 어느새 모퉁이에 있는 합격점이 보인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모퉁이를 돌아야 합격점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쉽게 지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막 그로기 상태야. 도저히 막 발을 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 발만 딱 그 상황에서 뗐을 때 모퉁이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즐겁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수험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제가 겪은 그 수험 생활에서 느꼈던 거 그것뿐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단순하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명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만 공부를 하자. 그죠? 자, 우리 내국소비세법 그 부가가치세법하고요,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이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보기 전에요.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얘기로 우리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죠? 내국소비세법 기본사항 익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내국소비세법도요, 세법이잖아요. 그죠?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 용어를 몰라. 이거 좀 창피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 용어를 알면 나중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법들, 내국소비세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공부할 때 수월하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용어를 먼저 보고 그리고서 그 부가가치세법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 두 가지가 지금 배부가 됐는데 그 중에 내국소비세법 기본사항 익히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 자료를 보시고 자, 1페이지를 보시면 조세의 개념이 나옵니다. 조세가 뭘까요? 그냥 세법,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세금을 쌀로 냈다면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국사를 더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쌀 조자를 써가지고 조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국소비세법을 배우는 학생들인데 세법이 뭔지 세금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금의 개념은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정급부를 말한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와닿는 게 없네요.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금, 조세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을 걷어들이는 거? 그게 세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모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동창회에 가입돼 있으면 동창회 운영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걷습니까? 동창회 회원들인 우리
동창 회원들한테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누구한테 걷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구성원인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걷어들이고요. 그게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세금은 일반 뭐 동창회 회비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런 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는 않고요. 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세금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세 줄을 제가 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세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자가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수업 진행을 하면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교시는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면 이해하는 대로, 몰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거는. 그죠? 자연히 이 얘기를 2달 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국소비세법을 1차 과목 중에 내국소비세법을 공부할 건데 이 녀석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소개받는 입장으로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과세권자인데 지금 여기 과세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저는 내국소비세법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세법이나 회계학에 나오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용어는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고, 그리고 다 뭐예요? 말줄임입니다. 말줄임. 쫄쫄랄라 뭐 이런 거야. 쫄면 라면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다 말줄임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과세권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말을 줄인 걸까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과세권자야. 줄인 거죠, 그죠? 자, 세금이 되려면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가 부과하는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심지어는 오른쪽에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 얘도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전기세, 수도세 이러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아무데나 세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금에 해당할 때만 세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굉장히 창피한 얘기야. 전기세가 아니라 뭐예요? 전기료.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료죠. 그죠? 아무데나 세자를 붙이지 않는다. 왜? 걔네들은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 국가는 뭐 알죠? 우리가 대한민국. 그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좀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행정학적인 이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을 뽑는 최소한의 행정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다 선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 우리 구청에 구청장을 뽑았어. 그러면 구청장은요, 관악구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내가 이번에 서울시 시장을 뽑았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을 뽑는 최소한의 행정구역, 그게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목적이에요. 과세 목적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 쪽으로 걷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세 근거인데, 과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그래서 법률에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충족한 자에게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다. 자, 여기에 법률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이 법률 어디서 만드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률, 세법도 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을 100% 다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세법의 전문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또 뭐 법률만 뭐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가지고 또 뭐 이게 활동도 해야 되고 그죠? 뭐 헬스클럽도 가서 또 이렇게 몸으로 싸울 때 또 이렇게 밀리지 않게 해야 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다 만들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 세금에 관한 법률을 한 80% 정도 만듭니다. 그리고서요, 기본이 되고 골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세부적인, 요런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니네가 좀 만들어 하고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거죠. 위임이라 그럽니다. 위임입법이라 그래요. 위임을 시켜요.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의 수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명령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행령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령. 또 대통령이요. 또 이렇게 구체적이고 골격을 만든 그런 법률을 보충하면서 더 세부적인 거, 예를 들면 뭐 1년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요. 다시 행정부 각 부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의 장관한테 야, 너가 요 나머지 부분은 채워 하고 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법률이 뭐예요?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은 법률과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대해서 얘가 한 80%에서 85% 정도 골격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에서 15% 정도 시행령에서 나머지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 정도 시행규칙에서 채워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세법 배우시잖아요. 관세법 법정 가지고 공부하시나요? 그죠? 거기에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죠? 그게 한 세트잖아요. 똑같습니다. 세법도.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세트인데 우리 세법에서도요. 시험 문제가 법률하고요. 시행령에서 대부분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시행규칙은 너무 세부적이라 여기에서는 뭐 한 1%? 3%? 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머지는 다 법률 시행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도. 그리고요, 세법 어떻습니까? 법 규정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요 법 규정을 해설해 놓은 게 있어요. 좀 쉽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시행규칙. 들어보셨나요? 시행규칙이 아니죠. 기본통칙. 기본통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본통칙이 좀 예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현대의 세련된 말로 조금 더 풀어 쓴 게 뭐냐면 집행기준입니다. 세법 시험은요, 이렇게 법률 시행령 그리고 기본 통칙의 몇몇 사항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가면요, 기본 통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런 평이 있었는데 좀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기본 통칙에서 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 가능성 있는 걸 다 교재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어느 게 법률인지 어느 게 시행령인지 기본통칙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교재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세금이 되려면 법률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
부과하는 게 그게 세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과세 요건 요것도 말줄임이네요. 어떤 걸 줄인 걸까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 그죠? 그게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되려면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법률에서 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 부과해야 세금이 된다. 그 다음에 반대급부인데요. 반대급부는 뭐예요? 급부는 보상이라는 의미죠. 보상의 옛말입니다. 그죠? 보상, 대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낸 사람한테 반대로 보상이 더 큰 건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회비는요. 회비를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그만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는 거니까 다 같이 그냥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죠? 다 같이 국방이 또 튼튼해지고 지역 치안이 안전되면 다 같이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의 특징은요.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반대 보상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내던 적게 내던 다 혜택을 보는 거니까 반대급부가 있기는 있는데 직접적이진 않고 간접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거. 요게 이제 일반 회비하고 다른 세금의 특징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금전급부입니다. 금전급부는 뭐예요? 금전으로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돈으로 내는 거예요. 세금은. 현금으로. 예전처럼 뭐 쌀 한 가마 아니면 건물 한 채, 땅 몇 평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다 현금으로 낸다. 그래서 원칙으로 세금은 다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얼마, 개별소비세 얼마, 주세 얼마 다 뭐예요? 결국은 몇 원, 현금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그죠? 건물 몇 채 이게 아니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우리 수험 범위는 아닌데 물납의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전 납부가 아니라 물납인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속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 세금은 일반적으로 다 현금으로 내는 거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세금을 성격에 따라서 쭉 구분을 해봤어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눕니다. 세금이 되려면 과세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자가 국가예요? 그러면 그걸 국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요? 그거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세금들, 요거 내국소비세법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배우잖아요. 이거 다 국세예요. 국세. 지방세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뭐예요? 자동차세. 여러분들 1년에 2번 여러분들이나 뭐 부모님이 자동차세 내시잖아요. 그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부과하는. 자, 그 다음에 세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누는데 목적이 없는 게 보통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세. 세수 용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는 게 보통세고 목적세는요. 나 이거 왜 걷어? 걷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수의 용도를 미리 정하여 그 목적으로만 충당되는 조세. 요게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 저 한 달 용돈 2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 용돈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뭐 세법책도 사고 떡볶이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20만 원이 뭐예요? 그게 보통세인 겁니다. 그냥 걷어서 쓰는 거죠. 여기저기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엄마 저 이번에 관세사 공부하기로 했어요. 세법책 사게 5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5만 원을 받아서 세법책 사는데 씁니다. 그게 뭐예요? 목적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배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요. 다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자, 그 다음에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가 어려운 용어네요. 전가. 전가 들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쯤 많이 들어보셨죠? 야, 너 책임을 왜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니? 들어보셨죠? 그죠? 전가는 뭐예요? 딴 사람한테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거.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내가 안 내고 딴 사람한테 내도록 이렇게 미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을 내가 납부를 해요? 그게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게 해요? 그게 간접세예요.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과세관청이 있습니다. 뭐 세무서나 국세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관청에 갑돌이가 세금을 10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을 갑돌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낼 셈 자기가 내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용어 정의를 조금 하고 갑시다. 이렇게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것도 말줄임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가 낼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부담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요것도 말줄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래서 담세자 이렇게 부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낼 세금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그런데 갑돌이가 내야 될 세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을순이가 요거를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이게 서로 다르네요. 얘 세금을 얘한테 떠밀은 거죠. 전가시킨 거죠. 요거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간접세라 그러고, 우리가 내국 소비세법에서 배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다 간접세입니다. 되게 바보 같죠, 그죠? 야, 누가 남이 낼 세금을 대신 떠안아서 내가 내주냐?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딨어? 여기 있죠. 저도 바보고 여러분들도 바보고, 그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사항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세, 물세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놀부도 100만 원 벌어요. 흥부도 1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야, 똑같이 벌었으니까 놀부도 10만 원 세금 내고 흥부도 10만 원 세금 내. 그러면 놀부는 뭐 그래도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먹고 살만 하겠지만 흥부는요. 100만 원도 부족해요. 그죠? 애들이 막 한 50명, 60명 되나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고려도 안 하고 인적사항도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수가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이런 인적사항을 고려해주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세라 그러고, 그런 거 몰라. 흥부도 10만 원, 놀부도 10만 원 그렇게 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물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국소비세법에서 배우는 요 세 가지 세목들은요. 아쉽게도 다 물세입니다. 물세. 흥부도 10만 원 내는 거고 놀부도 10만 원 내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단위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나누는데요. 종가세 한번 읽어볼까요? 과세 대상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고, 종량세는요. 과세 대상을 화폐 이외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입니다. 우리 잠깐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용어의 정의 가운데쯤에, 표 가운데쯤에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표준 한번 읽어봅니다.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렵네요. 그죠? 이걸 제가 식 하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법은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부가가치세법도 그렇고 개별소비세법도 그렇고 주세도 그렇고요. 결국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값, 그것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이라는 걸 곱해요. 모든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과세표준이라는 걸 계산해내. 거기에다가 세율을, 과세표준의 각 세법마다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하면, 그러면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계산돼요? 내야 될 세액,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계산하면 세액이 계산돼서 산출된다. 그래서 이걸 산출세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완전 우리나라 말이잖아, 이거. 초등학교 용어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 지금 용어의 정의 한번 살짝 읽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설명을 하면 과세표준 이거 용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 뭐예요? 세액 산출을 위한 기본값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세액 산출을 위한 기본값 아니에요. 그런데 요 기본값이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요 기본값이 가액일 수도 있고요. 가액일 수도 있고 수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기본값이. 가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몇 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량은 뭐예요? 뭐 리터, cc, 사람 머릿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값이 가액으로 표시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요거를 종가세라고 한다고요. 왜요? 보세요. 가액에 따라서 따를 종자.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했네요. 종가세. 그죠? 얘는요. 얘는 수량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했네요. 종량세.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입니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는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 뭐 석유류,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종량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다 종가세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조세의 개념을 배울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조세는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는 금전납부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던 간에 결과 그래서 계산된 세금은 얼마입니다 하고 얘가 금전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잖아요. 금전 납부니까.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여기에 가액이 들어가요. 몇 원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원이 되려면 여기는 그냥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다 퍼센트로 나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그런데 종량세라면 얘는 뭐 cc, 리터, 뭐 사람 수, 뭐 이런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 게 원이 나오려면 얘는 원이 돼야 되겠죠. cc당 얼마, 인당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달라지냐 하면 금전 납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전 납부이기 때문에. 좀 이론이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죠.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독립성 여부인데 독립성 여부, 독립세와 부가세 이렇게 나눕니다. 독립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계산 근거, 재원이 독립적으로 다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소득세라 그러면 벌어들인 소득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 그러면 뭐 재화용역의 공급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독립세입니다. 세금 계산의 근거가 각자 다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 부가세는 뭐예요? 부가세는요. 붙어서 세금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꼭 엄마 손을 잡은 아기처럼. 엄마가 슈퍼 들어가면 따라서 슈퍼 들어가고, 그죠? 엄마가 잠깐 길거리에 앉아서, 공원에 앉아서 쉬면 그 옆에서도 쉬고, 그죠? 요게 부가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배울 텐데, 이 부가가치세를요, 부가가치세.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말줄임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걸 줄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부릅니까? 부가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부가세. 요거는 뭐 내소세, 개소세, 주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인 부가세하고 지금 얘기하는 독립세 부가세의 부가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고 부가가치세의 말줄임이고 얘는 풀네임이야. 첨부된 세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가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세를 배울 텐데 주세 중에 맥주가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맥주가
킬로리터당 83만 300원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개정세법 들으셨어요? 개정세법을 안 듣고 1차 시험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관세사 1차 시험은요. 개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7문제, 8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내용을 모르고 들어간다. 답 못 풉니다. 그리고 옛날 규정으로 나온 거 다 틀리고 나와. 개정세법 내용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맥주는 72%였죠? 그죠? 72%였어요. 종가세였어요. 근데 얘 종량세로 바뀌었어. 얘랑 탁주랑. 그죠? 그래서 요번에 1차 시험 보실 분들은 개정세법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자, 다시 독립세 부가세로 돌아와서 이제 주세에 맥주에 대해서는 킬로리터당 83만 300원이에요. 이게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맥주에 대한 과세 재원이 딱 있잖아요. 자, 이렇게 주세가 부과가 되면 그 옆에서 나도 세금. 이래서 그래, 교육세 넌 얼마니? 나 주세의 30%. 나는 주세의 30%. 이렇게 붙는 게 부가세라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소법의 세 가지 그 세목은 다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자, 그래서 조세 분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3페이지 보니까 조세 체계가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그 생선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조세에 대해서 알아봤죠. 얘는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국세는요, 국내에서 거래될 때 국내에 거래돼서만 부과하는 내국세와 국경에 관한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로 나눕니다. 내국세와 관세. 자, 그리고요, 내국세는요, 그 징수할 때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는요, 전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간접세는 우리가 배우는 내국소비세법 세 가지 세목이 다 간접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다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요, 간접세이면서 보통세이면서 내국세이면서 국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 이 세 가지 세목을 뭐라고 불러요? 합쳐서 내소세, 내국소비세 이렇게 부르죠? 얘네가요,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왜 내국소비세 이렇게 부르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국소비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국소비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고, 3페이지에 간접세에 보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것만 눈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4페이지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